도연 라디오 달빛 책방.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라디오 사연처럼 편하게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12발자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의 모험으로 지성의 숲으로 지도 밖의 세계로 이끄는 12번의 강의 라고 하는 부제가 적혀 있는데요. 정재승 교수는 알쓸 신잡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 콘서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죠.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이자 그리고 글을 잘 쓰는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책의 제목인 12발자국은 인간이라는 경이로운 미지의 숲을 탐구하면서 과학자들이 내디딘 12발자국을 줄인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궁리하면서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의 숲으로 6발자국을 떠올렸다라고 하네요. 인간 참 대단하죠. 1.4kg의 작은 뇌를 가지고 우주, 그리고 인간의 생명, 그리고 탄생의 근원까지 아주 깊이 사유를 하는데 거기 반해서 얼마나 많은 오류들 그리고 편협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참 부조리하고 신기한 존재입니다. 이 책은 인간을 향해서 탐험을 나가는 두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더 나은 삶을 향한 탐험, 뇌과학에서 삶의 성찰을 얻다. 그리고 2부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상상하는 일, 뇌과학에서 미래의 기회를 발견하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발자국, 결핍 없이 욕망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결핍.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득한 상태, 부자인 상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들이 완벽하고 좋은 것일까요? 결핍은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고단한 피로는 사라지고 마음속에 편안함만 남도록 달빛 책방이 여러분을 비춥니다. 세 번째 발자국. 결핍 없이 욕망할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주제는 결핍입니다. 결핍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여러분과 이 순간 내 삶에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나는 그 결핍을 어떤 방식으로 대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고 모두 소유하고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설령 지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여러분의 소망을 더 들어주겠다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긴 리스트를 적어낼 테니까요.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결핍을 희소성이라는 개념과 연계시켜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그런 경제학적 결핍이나 희소성이 아니라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결핍입니다. 결핍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저는 여러분께 결핍이 욕망을 낳는다라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놀랍고 쉽게 간과하고 있지만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핍 없는 삶을 원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무엇을 결핍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는 그걸 극복하려고 애쓰죠. 철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먹이려고 애쓰고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면 미국에 연수라도 보내서라도 더 가르치고 싶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결핍을 메우려고 노력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핍되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요.
그런 노력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성취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삶에서 결핍이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특히 어린 시절 겪은 결핍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결핍이 우리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건 마감 효과라는 현상인데요. 마감이 다가오면 갑자기 효율이 늘어나고 결과가 좋아지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이 결핍되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죠. 게다가 결핍은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점심시간 무렵에 진행된다면 밥을 주고 실험을 한 경우와 밥을 주지 않고 실험을 한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보통 식사를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성실히 실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많이들 알고 있죠. 꼭 점심때 실험을 해라. 실험 후에 밥을 드려라. 모든 실험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과제가 음식이나 보상과 관련이 깊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도넛이라는 단어를 퍼즐에서 찾는 것. 이럴 때는 허기진 피험자들의 찾는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능력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집중 배당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주변 환경으로부터 수많은 자극을 받는데 받아들인 자극에 모두 주의를 집중할 수는 없겠죠. 그중 적절한 의미 있는 자극들에 내 한정된 집중 능력을 몰아주려 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몰아줄 거냐?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와 관련된 자극에 더 민감할 겁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과 관련된 단어가 먼저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훨씬 더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거죠. 때론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잃거나 결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욱 강력하게 원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원하는 걸 얻는 과정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그 결핍은 오래 지속되고 그러면 그것을 갈망하는 열정도 더 불붙죠. 예를 들어 자식이 집에 데려온 신랑감 혹은 신부감이 마음에 안 든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의 선택을 믿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부모님들이 기를 쓰고 방해할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타오른다는 사실만 알아두세요. 그들의 사랑을 불붙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사랑은 방해물을 만났을 때 더욱 숭고해집니다. 부모의 반대라는 역경이 그들의 사랑을 매우 결핍된 그리고 소중한 것으로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쿨하게 열심히 사귀어 보라고 격려하고 10년 이상 사귀면 그때 결혼해도 좋다고 해보세요. 그 전에 다 스스로 헤어집니다. 10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는 순간 사랑이 다르게 보입니다. 게임을 교과목으로 만든다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말을 매우 빨리 배웠는데 부모님이 글자를 좀 늦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친구들은 다들 유치원에 가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몸이 약하다고 생각해 태권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태권도장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미취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들이 무슨 공부냐,
애들이 무슨 책을 읽냐 하시면서 계속 나가서 뛰어놀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책을 즐기고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책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른들이 우리한테는 숨기고 그들만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자라고 부모님이 불을 끄면 자는 척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불을 켜고 읽지도 못하는 책을 펼치고 혼자 책을 읽는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책들을 반드시 읽고 말리라 생각하곤 했죠. 그러니 학교에 입학했을 때 책이 얼마나 읽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왼손잡이인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언어 중추가 뇌 자반구에 있다 보니까 오른손잡이들은 언어 중추를 어릴 때부터 많이 쓰게 돼서 자연스럽게 글자를 빨리 배우는데 왼손잡이들은 종종 난독증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글을 빨리 못 읽고 어떤 단어들이 뒤바뀌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만남 같은 단어를 자꾸 난맘이라고 쓰는 식으로 니은과 미음이 헷갈린다거나 해서 그런 단어를 쓸 때 긴장하고 불안해하면서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왼손잡이 중에 난독증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난독증이었고 빌 게이츠도 그랬다고 하지요. 저도 어렸을 때 책을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책을 빨리 읽으면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제게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수업 시간에 안 잘 수 있냐? 지금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귀로 듣는 게 교과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강의를 못 들으면 제가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의를 열심히 듣는 습관이 어렸을 때 생겼죠. 물론 지금은 책도 누구보다 빠르게 읽고 잘 적응해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책을 별로 안 읽다 보니 중학교에 가서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문학 동아리에 가입해 도서관 사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기도 했지요. 그리고 대학원보다는 교수가 돼서 훨씬 더 많은 책을 읽게 됐고 많이 읽다 보니 난독증도 자연스레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책에 대한 결핍이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독서는 습관이 되기 힘듭니다. 독서가 쾌락이 되어야 평생 책을 읽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쾌락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책을 읽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책을 즐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어 걱정이라는 부모님을 종종 만납니다. 아이들의 게임 중독을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게임을 정규 교과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게임에 관한 책을 읽게 하고 게임을 직접 만들게 하고 게임에 관해 시험을 보고 정해진 기준만큼 스코어를 못 받으면 낙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으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어떤 즐거운 것도 학교 공부처럼 무조건 시키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강제와 과잉이 거부를 낳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은 훨씬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게임에 빠져드는 겁니다.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다는 것은 게임 외에는 다른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게임에 중독된 아이를 보고 에고, 내가 우리 아이를 게임 외에는 즐거움을 모르게 키웠구나 하면서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은 아이들이 학교 공부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손쉬운 즐거움이거든요. 운동을 즐기고 음악이나 미술 등 다양한 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아이일수록 게임 중독이 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무료한 시간을 허락하기.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결핍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수학에 관심을 갖기 전에 이미 부모가 아이에게 숫자를 가르쳐 주고요. 아이가 책에 관심을 갖기 전에 글을 가르칩니다. 외국인과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영어로 된 영화 대사를 이해하고 싶다고 느끼기 전에 영어 캠프를 2주 정도 경험하게 해줍니다. 엄마, 나 영어 배우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기 전에 이미 영어가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스스로 학교 공부의 부족함을 깨닫기 전에 부모가 알아서 가장 좋은 학원을 알아보고 그곳에 보내다 보니 요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해서 뭔가를 배우는 시간, 무언가 열심히 활동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학교란 뭘 하는 곳일까요? 공부라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평생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는 졸업하면 이런 공부 절대 다시는 안 할 거야를 외치는 졸업생들을 세상에 내보내죠. 지금의 교육은 더 이상 미적분을 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느끼는 어른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관심 있는 게 많아서 궁금한 걸 스스로 알아보고 탐구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도 아니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라니까 하는 거지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른 채, 특히 자신이 진정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 채 세상이 요구하는 삶, 부모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죠. 너 이 정도 점수면 땡땡 대학 갈 수 있겠다. 거기 지원해봐 라는 식으로 세상에 세팅해 놓은 배치표 사이에 자신의 삶을 구겨 넣는 거죠.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인 것으로 착각하며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제게 종종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뭘 골라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개 성공한 멘토들은 쿨하게 인생은 짧습니다. 진정 좋아하는 걸 하세요 라고 답하죠. 그런데 실상 그 질문은 상당히 사치스러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잘하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 즐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좋아하는 것도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게 뭔지 찾을 시간이, 기회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징어 잡이 배에 등이 쭉 매달려 있는 모습 보신 적 있지요? 집어등이라는 건데 오징어를 불러들이는 기능을 합니다. 어느 철학자의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욕망의 자본주의 시대다. 요즘 젊은이들은 집어등에 달려드는 오징어떼 같은, 그러니까 그 욕망이 자신에게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면서 심지어는 독이 되는 욕망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내달리고 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학습된 욕망, 부모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내려와 스며든 욕망이 자신의 욕망인 줄 알고 열심히 추구하다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좌절하고 벽을 만나 실패하면 더 이상 추동할 힘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교라는 곳은 뭘 해야 하는 공간일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학생들은 이것저것 해보고 여기저기 찾아봐야 합니다. 온갖 분야를 구경하고 경험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책을 통해 간접 경험도 해보고요. 인턴도 해보고 선배들을 찾아가 물어보고 랩에 가서 실험도 해보면서 실험실도 어지럽혀야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경험해볼 기회를 학교가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실패가 용납되는 공간이자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쓰럽게도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그런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방학 때조차 스펙 쌓기로 이력서에 들어갈 한 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그러고도 자신이 정규직으로 제대로 취업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불안과 절망 사이에서 심리적 방황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결핍을 허하라. 아,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나? 할 수 있는 무료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스스로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 재밌는 걸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젊은이들로 성취 동기로 가득 찬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그 길은 그들에게 결핍을 허하고 무료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황하면 그 방황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실패하고 사고쳐도 좋다고 믿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심지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그 시간을 참고 기다려주는 그리고 믿어주는 부모가, 학교가, 사회가 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결핍의 그림자, 터널 비전. 그렇다고 결핍이 항상 필요하고 좋은 것이냐 하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결핍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저자들은 결핍이 사람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결핍은 사람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큰 그림을 못 보게 하며 특히 결핍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게 만듭니다. 이 책에 흥미로운 사례가 소개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점령지를 탈환한 연합군은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야 하는데 굶어 죽기 직전 상태였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죠.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팀이 해답을 찾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지원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장기간 굶긴 뒤 신체 반응을 보면서 음식물의 양을 조절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 과정에서 피험자들의 흥미로운 행동이 관찰됩니다. 굶주림을 경험한 피험자들이 실험이 끝난 뒤에도 음식과 관련된 것들에 강한 집착을 보인 거죠. 그들은 음식점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잘 못 참고 기다리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실험 전에는 학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도 요리책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은 식당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실험과 연결을 지어 말씀드리자면 점심시간에 배고픔을 경험한 피험자들이 음식과 관련한 실험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관심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결과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집중력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을 결핍된 곳에 쏟게 되면 다른 것에는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성취도가 낮다는 겁니다. 만약 음악이 무지 좋아서
어떻게 하면 음악을 더욱 잘할까를 늘 생각한다거나 물리학이 무척 좋아서 모든 문제를 물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그에게 부족한 결핍이 성적인 문제 혹은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지나친 결핍이 내 생각과 판단,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혹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틀거나 왜곡시킨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핍된 것에 너무 많은 생각을 집중하는 온통 거기에만 뇌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결핍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터널 비전을 갖게 만드니까요. 결핍이 터널 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미국 소방관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 소방관들의 주된 사망 원인이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뿐 아니라 화재 현장으로 급히 가는 도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에 온통 신경을 뺏긴 나머지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 같은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차가 커브를 틀 때 튕겨나가거나 갑자기 급정거를 할 때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에 온통 신경 쓰느라 다른 것들을 소홀히 했던 거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마시멜로 테스트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험실에서 4에서 5세 어린이를 데려다 놓고 잠시 실험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어린이에게 책상 위에 놓인 마시멜로를 먹어도 된다고 일러주면서 약 15분 동안 참고 먹지 않으면 돌아와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는 사악한 제안을 하죠. 그러고 나서 몰래카메라로 어린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유명한 행동 실험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월터 미셸 교수는 이 실험에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을 참아낸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보다 나중에 미국 대학 입학시험인 SAT 점수도 평균적으로 무려 200점이나 더 높고 연봉도 1만 5천 달러 정도 더 많이 받는다고 했지요.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도 10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1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추적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결핍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했던 실험이 있는데요. 사탕수수 농장에서는 사탕수수가 다 익어 경작이 끝나면 풍요로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직전에는 굉장히 빈곤하겠죠. 우리가 예전에 농촌에서 겪은 춘궁기 같은 시기를 사탕수수 농장에서도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이 사탕수수를 추수하기 전으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기조절 능력, 인지 능력, 기억력, 주의력 등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풍요로운 시기에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좋은 반면 빈곤한 시기에는 테스트 결과값이 시원찮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하면 내가 이런 걸 왜 풀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짜증도 늘어나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핍이 의사결정,
특히 인간의 인지 능력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다시 말해서 물질적 자원의 고갈이 정신적 고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결핍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결핍의 두 얼굴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핍은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할 의욕을 심어주고 내 삶을 성장하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결핍은 사람들의 생각을 좁게 만들고 자기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며 타인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정신적 병균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결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그 결핍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내 삶에서 결핍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세요. 나는 어린 시절 무엇이 부족했나?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결핍과 대면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열등감이나 정신적 병균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대면할 용기를 가지세요. 결핍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12발자국을 달빛에 실어 목소리 배달했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낯선 생각의 숲, 그곳을 이끄는 것은 호기심이 넘치는 발자국이었지요. 그 발자국을 따라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탐험하는 흥미로운 지식여행 어떠셨습니까? 네. 과학 지식이 인생의 통찰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읽어보고 싶으셨던 책을 달빛에 실어 편하게 읽어드립니다. 달빛 책방 또 만나요.